안녕하십니까, 이정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공중보건학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까지 학습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문제를 보고 풀이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지난 학습 내용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가 시작되면 제가 문제를 먼저 읽어 드릴 겁니다. 문제를 읽어 드리면 여러분들은 10초 정도 생각을 해서 정답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답을 밝혀 드리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 다음에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아버지이며 공중보건학을 정의한 학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윈슬로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중보건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을 정의한 학자는 대표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윈슬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빈 곳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을 정했습니다. 다음 빈 곳을 채우시오.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괄호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자, 정답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이걸 건강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지역사회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명에 관한 용어 중에 그 의미가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자, 1번 평균 수명, 2번 출생시 기대 여명, 3번 출생시 기대 수명, 4번 건강 수명. 정답은 건강 수명이었습니다. 자, 평균 수명, 그 다음에 출생시 기대 여명, 그 다음에 출생시 기대 수명은 같은 용어였습니다. 건강 수명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기간, 그걸 건강 수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문제입니다. 공중보건학의 목표 중에는 질병의 예방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대상, 목적, 방법을 보고 몇 차 예방 방법인지 고르시오. 대상, 건강한 사람. 목적은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방법은 보건교육, 예방접종, 환경위생관리, 개인 청결 유지 등. 자, 1번 1차 예방, 2번 2차 예방, 3번 3차 예방, 4번 1, 2, 3차 예방. 자, 정답은 1차 예방 방법이었습니다. 자, 1차 예방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 건강한 사람에게 더 건강하게 질병을 예방시키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예방접종시키고 환경위생 관리를 시켜서 그리고 또 개인 청결 유지를 시켜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예방이었습니다. 자, 2차 예방이 뭐였습니까? 1차 예방을 했는데도 질병이 이환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방
그 검진을 받고 건강 검진을 받고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차 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예방은 무엇이었습니까? 3차는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을 나아서 사회에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것. 그것이 3차 예방 방법이었다고 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중보건과 의학의 차이 중에서 공중보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시오. 1번 연구 대상은 개인, 2번 목표는 질병의 치료, 3번 질병관리는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 4번 질병진단은 임상적 진단.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질병관리는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연구 대상이 개인이고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상적 진단을 하는 것은 공중보건과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의학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공기의 조성률 중에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1번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2번 산소,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3번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아르곤. 4번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어떤 공기가 더 많이 조성되어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 순으로 지금 공기 조성이 되어 있다. 잘 기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공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떤 공기를 말하는 것인가?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된다. 대기 중에 0.03% 함유하고 있다. 중독성과 맹독성은 없다. 자, 정답은 이산화탄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것이 공기 중에 이제 우리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는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공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공기를 말하는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무색, 무미, 무취의 맹독성 기체다. 맹독성 기체다. 연탄이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되는 유독가스다. 중독 증상은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보행장애, 의식상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자, 중독 시 가장 먼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야 한다. 자, 정답은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중독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연탄이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되는 유독가스가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됐을 때는 먼저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탄가스는 곧 일산화탄소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내용인지 맞추시면 되십니다. 자, 해상이나 산림 공기 중에 70ppm 정도 존재한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발생한다. 지구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한다. 독성이 강해 미량이라도 장시간 흡입하면 중독된다. 자, 1번 산소, 2번 오존, 3번 질소, 4번 이산화탄소.
자, 정답은 2번 오존이었습니다. 자, 오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인간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좋은 오존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층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강해서 미량이라도 장시간 흡입하면 중독되는 나쁜 오존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륙권에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독이 되는 오존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라는 거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기의 자정작용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첫 번째 살균작용, 2번 희석작용, 3번 세정작용, 4번 교환작용, 5번 퇴적작용. 자, 정답은 퇴적작용이었습니다. 공기의 자정작용과는 관계가 없죠. 1번 자외선의 살균 작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기와 바람의 희석작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환작용, 그 다음에 빗물과 그 눈으로 하는 세정작용 등등 여러 가지 공기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자정작용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퇴적작용은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기후를 구성하는 3요소는 어떤 것인지 말하시오. 자, 기후를 구성하는 3요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 기온, 기습, 기류. 자, 기온, 기습, 기류.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기온, 기습, 기류는 기후의 3요소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상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상수는 사용하기 전에 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수의 정수 처리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순서대로 기록하세요. 얘는 소독, 침전, 여과. 자, 정답은 침전, 여과, 소독 순입니다. 그래서 상수를 정수할 때는 먼저 찌꺼기를 가라앉혀서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걸러내는 여과 단계를 거쳐내서 약품으로 소독하는 단계. 그래서 침전, 여과, 소독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잘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상수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설명하는지 맞춰보세요. 자, 미국식이며 약품 침전법이다. 큰 면적이 필요 없다. 기계적 처리 과정으로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단점은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다. 현재 많이 사용된다. 자, 정답은 급속여가법이었습니다. 급속여가법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 방법 중에 예비 처리 방법입니다. 예시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예, 재진망, 침전조, 침사조.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재진망, 침사조,
침전조, 순이었습니다. 제진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진망은 커다랗게 울타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린 큰 물건들을 먼저 건져내는 거였죠. 그 하수 처리할 때 물티슈를 버린다거나 할 때는 그걸 손으로 다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침사를 한다는 거는 모래 같은 거를 이렇게 가라앉도록, 모래나 유리 조각이 가라앉도록 이렇게 침사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침전조입니다. 그래서 침사와 침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외울 때는 그냥 침사, 침전 하니까 사전, 그죠? 침사조, 침전조, 사전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사를 시켜서 또 더 고운 것들을 가라앉혀서 침전을 시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의 현상 중 하나를 설명한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상부의 기온이 하부의 기온보다 높은 상태. 자, 정답은 기온 역전 현상이었습니다. 자, 보통 기온이 상부가 기온보다 차가워야 하죠. 근데 이제 지표면에서 뜨거운 공기가 상부로 올라가면서 식어야 되는데 그 공기가 식지 않고 뜨거운 상태로 유지되면서 기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은 상부의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은 상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대기오염의 현상 중 하나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맞추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약 5도 정도 높아지는 현상으로 기온 역전 현상과 먼지 지붕의 형성이 그 원인이다. 자, 정답은 열섬 현상이었습니다. 열섬 현상. 그래서 앞에 문제처럼 상부의 기온이 하부보다 높고 그리고 먼지 지붕이 위에 지붕을 만들면서 그 도심이 굉장히 뜨끈뜨끈해지는 현상이죠. 그걸 열섬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수질 오염의 분류 중에 점 오염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농약, 비료, 2번 생활하수, 3번 산업폐수, 4번 축산폐수. 자, 정답은 1번 농약과 비료였습니다. 자, 수질 오염 분류 중에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이 있었는데 점 오염원은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축산폐수를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점 오염원이라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생기는 그 오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약과 비료가 비점 오염원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수질 오염에 관한 내용 중에 다음 설명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맞추시오. 수중에 용해되어 존재하는 산소량. 자, 정답은 수중 용존 산소. 영문으로 DO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중 용존 산소라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깨끗한 물을 말하는 거죠. 수중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깨끗한 물이다. 그래서 어디 물이 깨끗하냐? 자, 계곡물은 수중 용존 산소량이 높다. 그렇죠? 깨끗한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DO가 높다라는 거는 깨끗한 물이다. 근데 반대로 DO가 낮다라는 말은 산소가 별로 없어서 오염된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중 용존 산소는 수중에 용해되어 존재하는 산소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수질 오염에 관한 내용 중에 다음 설명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맞추시오. 자, 유기물,
오염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 자, 정답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입니다.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우리가 그 오염되어 있는 물, 그러니까 유기물이죠.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산화시키고 분해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 BOD가 많이 필요하다, 높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산소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물 중에, 즉 유기물이나 오염물 중에 그 오염물이 많이 더럽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라는 거는 많이 오염이 된 물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BOD가 높은 거는 더러운 물, 그렇죠. 그 다음에 BOD가 낮은 거는 깨끗한 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수질 오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공장 폐수, 해수, 호수의 수질 오염 지표로 사용된다. 자,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측정 방법이다. 자, 정답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폐수, 해수, 호수의 수질 오염 지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COD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화학적인 유기물을 우리가 산화시킬 때는 COD,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BOD처럼 산소 요구량이 높다 하는 거는 공장 폐수나 해수나 호수의 오염 정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낮다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물이 오염 정도가 낮다. 조금 더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DO, 그 다음에 BOD, COD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DO라는 거는 산소의 용존산소량이 높다라는 거는 깨끗한 물이라는 거죠. 깨끗한 물이라는 거는 그런 BOD와 COD를 비교했을 때 DO가 높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다. 그렇죠. 근데 BOD가 낮아야 깨끗한 물이죠. 그리고 COD도 낮아야 깨끗한 물입니다. 그럼 DO가 낮다라는 거는 DO가 낮다라는 거는 수중 용존 산소가 낮다라는 건데 그거는 깨끗하지 못한 물이다. 이거는 BOD가 높고 COD도 높다. BOD와 DOD는 BOD와 COD는 높으면 오염률이 높기 때문에 DO가 낮으면 오염이 많은 물인데 그 다음에 BOD와 COD는 낮으면 깨끗한 물이다. 반대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 공중보건학의 개요부터 지금 계속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 전에 학습했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학습하고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 방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지금 앞에 여기까지 했던 문제풀이에 이어서 그 바로 앞에까지 학습했던 내용까지 우리가 식중독까지 다시 퀴즈로 학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로 제출했던 내용 이거를 잘 기억했다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학습은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퀴즈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